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버몬트주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한국과 미국 양국을 오가고 있는 24살 노아워커라고 합니다. 제가 양국을 오가는 이유는 바로 재활치료 때문인데요. 저는 남들과 다르게 몸이 조금 불편해 목발을 짚고 다닙니다. 보통 이런 삶을 살면 사람들은 저를 동정의 눈빛으로 쳐다보지만 오히려 저는 지금의 제 상태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고 이는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더 좋아지면 좋겠지만 만약 아니라고 해도 큰 불만은 없습니다. 예전 저의 모습에 비하면 이것도 감지덕지니까요. 사실 저는 중학생 때만 해도 아주 건강한 소년이었습니다. 저를 친양자 입양한 새아버지를 따라 어머니와 함께 미국에 온 저는 나름 잘 적응하여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새아버지는 어머니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이미 대학을 졸업한 아들이 있을 정도였지만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던 친아빠와 다르게 훨씬 가정적인 사람이며 저를 친아들처럼 대해줬습니다.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되자 저는 예전보다 학교도 열심히 다녔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범생인 저도 잔소리를 종종 듣곤 했는데요. 바로 공부하는 자세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엄마는 제발 자세 좀 바르게 고치라고 항상 잔소리했지만 저는 엄마가 안 보이면 다시 편하게 자세를 바꾸는 꼼수를 쓰곤 했습니다. 삐뚤어진 자세로 공부를 하거나 전자책으로 독서를 했던 저는 어느 순간부터 허리가 아프고 거북목 증상이 나타나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그러니까 내 말 들으랬지라고 핀잔을 주며 척추 교정을 잘하는 곳을 알아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일본인이 운영하는 카이로프랙틱 치료센터에 갔습니다. 카이로프랙틱은 한국으로 치면 척추 교정술과 비슷한 느낌으로 어긋난 뼈를 잡아주는 치료법이었습니다. 하와이주는 미국에서도 일본인 비율이 높은 동네였는데 특히 마사지사나 척추 교정을 하는 치료소들 중엔 일본인들이 꽤 있었습니다. 거만한 표정으로 나타난 일본인은 자기가 하와이주에서는 아마 제일 실력이 뛰어난 카이로프랙터일 것이라며 자기가 지금까지 받은 상들을 보여주며 자랑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좀 비호감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뭐 치료만 잘하면 되겠지 싶었죠. 작업대에 누워 척추 교정을 받는데 너무 아파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게 되더군요. 하지만 일본인은 원래 척추 교정 받으면 아픈 게 정상이라고 다 받고 나면 시원하다고 말했죠. 저는 그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고통을 참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이때 멈추는 게 맞았습니다. 점점 호흡이 가빠지고 어지러워지기 시작하자 겁을 먹은 저는 그만 멈추는 게 좋겠다고 했지만 그는 제 말을 듣는 척도 안 하고 엄살이 심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곧이어 우드득하는 소리를 마지막으로 저는 기절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땐 어머니가 병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저를 쳐다보고 계셨죠. 처음에는 몸이 무겁고 아프다는 느낌만 받았던 저는 곧 저의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바로 제 목이 기운 채 잘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목을 바르게 하려고 해도 잘 움직이지 않거나 통증이 심했습니다. 저희 엄마의 도움을 받아 고개를 바르게 해도 다시 한쪽으로 계속 기울어지곤 했죠. 의사 선생님은 제가 사경이라는 증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목 근육이 수축한 상태로 목이 비틀어져서 머리가 한쪽으로 기우는 증상을 말합니다. 목이 운동 범위가 제한되어 점점 목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지고 계속 머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진다고 하더군요. 보통 저 같은 후천적 사경은 척추나 목에 손상이 생겼을 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의사는 카이로프랙틱을 하면서 제 척추가 손상된 것 같다면서 더 걱정인 점은 이게 사경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위도 점차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의 말대로 제 몸 상태는 갈수록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목부터 시작한 증상은 팔, 허리 등 갈수록 밑으로 내려갔죠. 저와 부모님은 어떻게든 막으려고 열심히 치료받았지만 그 노력이 무색하게도 결국 전신마비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의 엄마와 새아빠는 망가진 제 모습에 절망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부모님의 모습은 안쓰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아픈 아들을 돌봐야 하는 고단한 생활에 저를 이렇게 만든 일본인 카이로프랙터와 1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는 의료 소송 문제 등 저 때문에 두 분의 생활도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치료하기 위해 미국 전역을 수소문했고 병원도 중간에 몇 번 옮겼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죠. 저는 제가 짐덩어리가 되었다는 생각에 자존감을 상실한 것은 물론 생의 의미를 잃어갔습니다. 특히 미래를 생각하면 더 마음이 답답했어요. 지금은 부모님도 정정하시니까 제가 몸이 이 꼴이 되었어도 도움을 받으며 살 수 있겠지만 20년 후나 30년 후에도 지금처럼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제 미래는 그저 먹구름만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전신마비가 된 지 1년이 넘어갈 무렵 저는 결단을 내리고 조용히 부모님과 의사를 불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최소한 죽음이라도 스스로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안락사를 결심한 것이었죠. 당연히 부모님 두 분은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전신마비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두 분을 애처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전신마비가 된 후 저를 카이로프랙틱 치료소에 데려간 것을 미친 듯이 후회하셨고 자신의 탓이라는 자책감에 술을 마시며 알코올 의존증까지 걸려 한동안 치료센터에 들락거릴 정도였습니다. 저희 새아버지 또한 그렇게 잘 웃는 분이었는데 지금은 그 찬란한 미소를 본 지 너무 오래되었어요. 가족들을 고통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지금 생을 마감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뒤 생일이 지나면 저는 만 18세 성인이 될 것이고 더 이상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족들이 반대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 중 아버지가 먼저 의견을 꺾었습니다. 아버지는 외할아버지께서도 병마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거두셨다며 내 삶이 그토록 고통스럽다면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경우는 너무 실망하셨는지 제 얼굴을 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처음으로 엄마가 곁에 없는 날들이 지속되었죠. 제가 세상을 떠나는 날 전날 사라졌던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자식인 저에게 무릎까지 꿇으며 제발 마음을 바꾸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저를 다시는 보기 싫다면서 막말을 퍼붓고 사라졌지만 그 말이 진심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처받기는커녕 어머니가 안타까웠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지자 옆에 계시던 할아버지 한 분이 조용히 말을 거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랑 어머니가 싸운 것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그저 오늘 하루도 잘 보냈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일부러 모른 척 해주신 게 참 고맙더군요. 이분은 제 옆 침대에 누워 계시는 할머니를 간호하시는 동양인 할아버지로 한국에서 태권도를 가르칠 때 수강생이었던 지금의 아내분과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되었다고 해요. 우울한 저와 달리 암투병 중에도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는 부부였고 긍정적이고 친절한 분들이었습니다. 평소 할아버지가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와도 단답으로 대답하던 저였지만 그날은 유독 방언 터진 것 마냥 계속 이야기를 했죠. 저는 할아버지께 두 분은 힘든 상황에서 어쩜 그렇게 밝을 수 있냐고 신기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사실 저처럼 전신마비에 걸렸었다고 합니다. 저는 깜짝 놀라 전신마비에 걸렸던 사람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걸어다닐 수 있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재활치료를 몇 년간 열심히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전신마비에 걸렸을 때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고 처음 1년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차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와이프와 의사 선생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말자고 다독여 주셨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재활치료를 계속하자 어느 순간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전신마비였기에 이전의 몸 상태로 돌아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고 예전처럼 격한 운동을 하거나 태권도 사범으로 산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되었지만 걸을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만족스럽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 부부는 이미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암도 두렵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조심스러운 말투로 쓸데없는 참견이 아니라면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한국 병원으로 와이프와 옮겨서 치료받을 생각인데 혹시 저도 그럴 생각이 있냐고 묻더군요. 미국에서 치료를 받기 전엔 당연히 미국이 선진국이니 의료 서비스나 이런 부분이 훨씬 나을 줄 알았는데 한국보다 더 나은 부분을 전혀 못 느끼겠고 오히려 환자에 대해 덜 신경 써준다는 느낌만 들었다고 합니다. 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인지 환자에게 꼭 살 수 있다고 희망을 주는 말을 하기보다는 살 수 있다고 확답을 드릴 수 없다. 더 나아질지는 치료를 해봐야 안다라는 식으로 애매하게 말하는 경우도 많아 섭섭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돈은 한국보다 몇 배로 들어간다고 다음 주에 퇴원하고 한국으로 가서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이 전신마비를 고칠 수 있도록 도와준 의사 선생님을 소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저는 희망과 갈등을 느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희망적인 말을 해준 사람은 할아버지가 처음이었어요. 사실 난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사람인데 지레짐작 포기하는 것이 아닌지 정말 내가 병을 고치기 위해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고 나서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인지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고민 때문에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어느새 날은 밝았습니다. 그래도 치열한 고민 끝에 어느 정도 마음이 정리되었죠. 저는 의사 선생님과 부모님께 바뀐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몹시 기뻐하시면서 잘 생각했다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한국으로 날아가 치료를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도저히 나아질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도전할 수 있었던 건 주변인들의 응원 덕분이었습니다. 확실히 미국 의사들과 한국 의사들은 다르더군요. 미국 의사 선생님은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저를 담당하시는 주치의는 저에게 전신마비를 고치고 일어난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곤 하셨습니다. 전신마비를 극복한 뒤 봉사상을 받은 목사님의 이야기,
밤마다 고무줄로 몸을 묶고 재활 운동을 한 뒤 다트 챔피언의 자리에 오른 한 운동선수의 이야기 등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재활 치료를 받은 뒤 2년 차쯤 됐을 때 일부 신경이 반응을 보이며 제 팔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부모님과 기쁨에 오열하며 1시간 내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현재 목발의 의지에 걸음을 옮길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오래 걷기는 힘든 상태지만 더 많이 걸을 수 있도록 재활치료를 계속하고 있어요. 만약 그날 한국 할아버지의 제안이 아니었다면 이런 삶을 꿈꾸지도 못했을 테죠. 그날 이후로 한국 할아버지와 저는 좋은 인연을 맺고 지금까지도 서로 자주 왕래하게 됐습니다. 할아버지의 아내분은 한국에서 암 치료를 받은 뒤 미국으로 돌아와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에 대해 가르쳐 주신 한국 할아버지, 당신에게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항상 여러분의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 보내주세요. 이상 클린 뉴스였습니다.